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 1시간 정도 걸리겠네? 그리고 팔로우 해주신 거죠? 팔로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 최고의 극장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이죠. 32강 바로 갑니다. 16강 맞나? 32강. 자, 토이스토리 대 드래곤 길들이기. 토이스토리는 세 번째 3편이었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드래곤 길들이기 안 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안 본 게 나왔죠. 완전히 안 봤다고 하기엔 뭐한 게 보긴 봤어. 근데 영화 채널, 텔레비전 영화 채널에서 짧게 하는 걸 잠깐 봤고, 투슬리스라는 캐릭터, 그리고 주인공, 이 시리즈가 가면서 주인공이 점점 나이를 먹더라고요. 그것까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스토리 3도 마찬가지로 시리즈가 가면서 주인공 에디죠? 장난감의 주인이었던 에디가 성인이 되어서 빠이빠이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이스토리 3부작이었죠? 4가 나오기 전까지는 3부작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엔딩이라고 해서 평가가 좋았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제가 영화 이 두 편 중에 하나를 보고 고른다고 한다면 토이스토리 3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라따뚜이 대 월2. 라따뚜이, 월2 둘 다 디즈니 영화죠. 월2는 픽사, 디즈니 픽사 거고, 라따뚜이는 둘 다 픽사 거네. 라따뚜이는 생쥐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생쥐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아니야. 어떤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텔레비전을 볼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게 어떤 셰프의 영상을 보고 난 뒤, 나도 요리를 해보고 싶다. 라는 걸 느끼고 요리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원래는 요리사도 아니었어. 서버였는데 뭐 요리를 하나 시키려고 했더니 잘 못해. 근데 쥐가 모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짚고 막 이리저리 하는데 막 춤추듯이 막 움직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쥐가 주인공이고 또 다른 주인공이 또 남주죠. 머리에 머리카락을 내어주는 머리카락의 주인 남자 주인공 하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굉장히 저를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구몬 선생님하고 굉장히 닮은 여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여주인공이죠. 그 둘의 로맨스도 있고 남주와 여주의 로맨스. 원래 그 여주는 남주의 선배, 남주의 사수급 요리사로 나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레시피에 나온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쥐는 남주의 머릿속에 있는 쥐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먹혀. 그랬는데 그게 메인 헤드 셰프한테 굉장히 고깝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면 원래 그 식당이 다른 사람의 식당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쥐가 보고 감명을 깊게 받았던 그 셰프의 영상 속에 있던 그 주인공, 그 셰프가 주인이었던 식당인데 죽었어요. 죽고 나서 수셰프를 하던 분이 메인 셰프가 헤드 셰프가 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굴러 들어온 알바생 같은 놈이 식당을 막 휘어잡는 거야. 자기 실력으로 갖다가. 레시피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먹혀. 겁나 잘 팔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랬는데 갑자기 쥐를 들키는 거야. 머릿속에 쥐를 넣고 다니는 걸 들켜버려. 이 셰프 모자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비추었던 걸로 그런 연출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들켜가지고 막 이 메인 헤드 셰프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남주 이 새끼를 어찌어찌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어떤 실수 그런 게 들통이 나면서 몰락하게 되고 그 또 유명한 장면 하나 있죠? 엔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론가 푸드 칼럼 요리 평론가 한 분이 또 방문을 하신다기에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는데 아마 그 도중에 헤드 셰프가 나가리가 됐을 거예요. 나가리가 됐다? 몰락했다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라따뚜이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더니 자기 옛날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서 포크를 하나 찝어서 먹으면서 어머님 해주시던 맛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골이 되어서 식당은 굉장히 번성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월 2. 월 2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봤던 거 하나 안 봤던 거 하나가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봤던 걸 뽑게 되겠죠? 월 2는 대충 제가 알기로는 음성이 없는 영화입니다. 물론 삘삘거리는 로봇이 이렇게 끼릭끼릭 삘삘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무성 영화라고 보시면 되죠. 찰리 채플린의 뭐 모던 타임즈 뭐 이것저것 그런 영화처럼 대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바디랭귀지와 소리 그리고 영상 자체로 표현이 되는 영화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월이라는 캐릭터가 귀엽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봐야지 했다가 결국엔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라따뚜이 어쨌든 제가 봤던 것 중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둘 다 본 거네요. 천공의 성 라퓨타와 업 디즈니 픽사의 업 라퓨타는 넷플릭스에 지브리 영화가 잔뜩 풀리고 나서 제가 지브리 영화를 거기 풀린 것들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라퓨타, 나우시카, 그 다음 토토로, 붉은 돼지, 그리고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 아무튼 그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 봤어요. 군대에 있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말년이었고 그래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라퓨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장면이에요. 남주 여주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일본 작품들이 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 못하겠어. 특히 라퓨타 같은 경우는 일본인 이름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남주가 이 여주가 하늘에서 공중 비행정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이라기보단 그냥 어떻게 탈출을 하려다가 추락을 해버리는데 그걸 남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녀를 바라보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대로 가다간 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천천히 내려와 이 뭐랄까 굉장히 마법의 돌 같은 걸 목에 메고 있는데 그 마법의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이 남주가 겁나 뛰어갑니다. 무슨 기계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있었는데 막 겁나 뛰어가서 공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널빤지 같은데 끼익끼거리면서 갑니다. 이러고 있다가 소녀가 손에 딱 들어와요. 손에 들어오는 순간 마법이 풀리면서 갑자기 무게감이 확 느껴지면서 이 툭 하고 손이 떨어지고 중심을 못 잡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의 디테일에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초반부 장면이라 딱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게감이 실제로 느껴져. 내가 보면서 오 이렇게 된다니까.
암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씬이었고요. 또 다른 씬은 이제 천공의 성 라퓨타가 무너지는 장면인데, 스포일러인가?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스포일러 있어요. 어쨌든 이 천공의 성 라퓨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주인공이 천공의 성의 주민이었는데 기억을 잃고였나? 아니야, 기억을 잃진 않았을 거야. 아무튼 자기가 천공의 주민이라는 걸 숨기고 도망치던 신분이었는데,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은 저주의 주문이 하나 있어요. 그 주문을 외웠더니 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주문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일본에서는 하나의 밈으로도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리제로 다들 아시죠? 리제로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스바루잖아요. 스바루를 거꾸로 하면 바루스가 되는데, 등장인물 중에 람이라는 캐릭터가 스바루를 바루스라고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 스바루를 바루스라고 불렀을 때 스바루의 리액션이 뭐였냐면, 나를 무슨 저주의 주문처럼 부르지 말아줘 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주문이 바로 바루스였기 때문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암튼 이 바루스라는 주문을 외우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성에 있던 보물과 이 기계 장치들, 이 무력, 이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곳이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거신병이 있어요. 그 거신병이 막 안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 소녀가 돌을 갖고 성으로 갔더니 이게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가져야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 소녀를 처음에 포로로 잡아뒀던 그 남주가 있습니다. 아니, 남주래. 악역이 있습니다. 걔가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어디 한번 해봐. 총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주가 그렇게는 안 되지. 남주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함께 외웁니다. 바루스. 그랬더니 성이 와르르 멘션 되면서 어찌어찌 끝나는?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암튼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인데요. 업은 우선 더빙이 되게 잘 된 걸로 유명합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죠. 내용은 대충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젊을 적에 자신의 부인 되시는 분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집을 꼭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할아버지의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집을 띄우냐? 풍선을 달아서, 포스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선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풍선을 이용해서 집을 공중에 뜨는 집을 만든 거지. 그리고 그 계기를 준 게 바로 저 통통한 귀여운 꼬맹이, 저 잼민인데, 처음에는 보이스카우트 비슷한 걸 하는 꼬맹이라서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메달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건데, 할아버지는 당연히 처음엔 굉장히 츤츤거립니다. 아이 돌아가! 오지마! 하면서 쾅쾅 문 닫아버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들어오죠. 마치 스폰지밥과 징징이의 관계처럼. 징징이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스폰지밥은 계속 징징이 집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암튼 그 소년과 할아버지가 만나서 이 집을 띄우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는데, 뭐였더라?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왜 이사를 하려고 다짐을 했었지? 집을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 업자가 있었던가? 이 집 옆에서 굉장히 뭔가를 공사 중이었던 장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고, 아, 얘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고 중간중간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튼 둘 다 굉장히 명작이고, 라퓨타랑 업 둘 다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라퓨타의 디테일,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들의 전부 그렇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디테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브리 영화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달려가다가 꼭 한번 고꾸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모든 영화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냥 뛰어가도 될 장면에서 고꾸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줌으로써 좀 더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게 이제 또 지브리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즈니 픽사는 굉장히 재밌는, 좋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둘 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라퓨타 쪽에 정감이 갑니다. 이게 하야오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극장용으로는. 첫 번째가 나우시카고 두 번째가 라퓨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원래 이전에도 뭐 빨간머리 애니나 플란다스의 개 이런 데서 참여를 했었던 경력이 있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옛날에 이게 80년대 영화잖아요. 8, 90년대. 근데 그 정도의 모든 장면이 하나의 한 폭의 그림 같고 모든 애니메이션이 진짜 얘네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디테일을 사람을 갈아 넣는 이런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라퓨타로 가고 싶습니다. 지브리 영화가 앞으로 더 나오겠죠? 어? 오, 너의 이름은 데 꼬꼬네. 너의 이름은 키미노 나와. 그리고 꼬꼬. 코코. 너의 이름은. 제 기억으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의 이름은 좋은 영화,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그리고 디테일도 어마어마하고 특히 배경,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단편으로 나왔던 뭐였지? 언어의 정원? 그것도 그렇고 초속 5cm도 되게 우울하면서 풋풋하고 되게 뭐랄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야식꾸리한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너의 이름은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뭐랄까 너무 주제 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좋았어요. 아, 참. 이게 그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시간 루프,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현대 판타지라고 볼 수 있죠? 여주하고 남주의 사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리고 몸이 서로 바뀌고. 음, 굉장히 재밌게 봤어. 근데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나를 생각해보면 딱히 제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근데 그건 코코도 마찬가지야. 코코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얻었냐면 가족, 가족을 사랑하자. 우리 식구를 사랑하자. 정도? 응. 그 정도의 메시지를 받았던 걸로 전 기억하고 너의 이름은 그냥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 둘이 서로 사랑한다? 그 정도?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그게 주제잖아?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고 코코는 눈물을 찔찔 흘리게 만드는 장면이 있죠? 마도 꼬꼬 하면서 기억해줘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뭐야 미구엘이 노래를 부르는데 코코 할머니가 아, 아빠 이러면서 정신이 드는 그런 장면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게 만들고 이건 좀 반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눈물을 찔끔하게 만드는 그런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치사한 장면이죠. 근데 그게 기억에 남게 되고, 그래서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회자하게 되고, 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게 되고, 아, 코코 정말 좋은 심금을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가족의, 그리고 사랑, 가족의 사랑,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미구엘이 굉장히 귀엽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미구엘이 해골 분장한 그 씬 있잖아요. 처음 해골 분장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울상지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한동안 해놨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감명이 깊고 캐릭터도 귀엽고 역시 디즈니였다. 디즈니 픽사였다. 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당시에는 굉장히 인싸와 오타쿠 둘 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한국에서는 되게 의례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오타쿠와 인싸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시대를 풍미한 거니까 2017년 1월 4일 2017년의 초반을 풍미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둘 다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코코 쪽으로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대 마당을 나온 암탉 2011년 와 되게 오래됐구나.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 9년 됐잖아.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다 좋은데 더빙이 문제였죠. 너무 성숙한 목소리를 내는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나머진 다 좋지 않았나? 나그네 최민식 달수 박철민 전 솔직히 박철민 배우님 연기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캐릭터랑 이 달수라는 캐릭터와 박철민 배우님의 캐릭터가 딱 들어맞아.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가 와, 씨, 미쳤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그냥 빠져들면서 보게 되잖아요. 유튜브에 마당을 나온 암탉 박철민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그 연기를 한 장면이 나올 텐데 그 장면만 봐도 굉장히 몰입을 하고 빠져들게 되는 그런 연기를 펼치셔가지고 근데 다른 배우분들 연기는 약간 영상하고 소리랑 잘 안 맞는다는 평가가 많았죠. 근데 저는 극장에서 봤었는데 이 영화를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한국에서 시도된 극장용 애니메이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에서 배우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옛날에 천년여우 여우비라는 국산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배우분이 연기를 했었고 그것도 평가가 썩 좋지 않았고 연기 때문에 다 좋았지만 연기 때문에 배우분의 연기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요구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쩌렁쩌렁한 만들어진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랄까 TV, 영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림과는 잘 맞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였죠. 아까 전에 탈락했던 너의 이름은도 배우분을 성우로 써가지고 성우분들도 자기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니메이션이란 것 자체가 극장 쪽에서는 비주류에 속하고, 특히 이걸 더빙을 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시청층을 겨냥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노리기가 딱 힘들잖아요. 물론 극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한계에 불구하고 굉장히 흥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우를 쓰기보다 배우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우의 이름값을 어떻게든 써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테고, 근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했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수밖에 없다. 제발 제발 배우 더빙 하지 말아달라. 제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달라. 라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인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소니 픽처스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영화를, 한동안 안 만들다가 마블 쪽으로 영화 제작을 아예 넘겨버렸다가 자기네도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랑 베놈이잖아요. 저는 이 뉴 유니버스를 넷플릭스로 봤는데 굉장히 그냥 이 몇 시간을 그냥 푹 빠져서 그냥 쭉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터 파커가 주인공이 아닌 마일스 모랄레스라는 얼티밋 스파이더맨에서 처음 등장한 흑인계 미국인 스파이더맨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겠죠? 흑인 스파이더맨인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저는 사실 딱히 거부감은 없었어요. 누가 스파이더맨이든 그냥 멋있기만 하면 장땡이니까. 스파이더맨이 뭐예요? 거미줄 슝슝 날리고 뉴욕 날아댕기고 뭐 나쁜 놈들 때려잡고 뭐 시민들 구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는 제 생각엔 피터 파커든 마일스 모랄레스든 또 다른 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 누가 스파이더맨이 됐든 그냥 멋있기만 하면 장땡이야. 제 생각에는 이제는 스파이더맨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샘 레이미의 영화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그걸 한번 또 재탕하려 했다가 실패를 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스파이더맨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걸 얘네들도 알게 된 거죠. 소니 픽처스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든 마블 스튜디오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고, 스파이더맨이 여러 가지 세계관에서 한 대 뭉치게 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극장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고. 아무튼, 되게 신선했고,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였고, 이 여러 세계에서 다양한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이 모인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 피터 파커와 마일스 모랄레스와 다른 그웬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 피그와 또 일본에서 온 디바처럼 오버워치의 디바처럼 로봇을 끌고 다니는 이런 스파이더맨까지 나오고, 되게 신선했고, 각각 캐릭터마다 자기 세계관의 느낌을 되게 잘 살렸고, 일본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자애야. 그냥 여학생이고, 스파이더 피그는 그냥 돼지야.
거미줄을 쏠 수 있는 돼지라고. 각각 다른 세계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게 잘 표현되어 있고,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죠? 그 닥터 옥타비우스가 여자 과학자로 나온 것도 전 되게 신선했고, 아무튼 다 좋았어. 이거는 둘을 마당을 나온 암탉과 스파이더맨을 비교하자면 스파이더맨 쪽에 좀 더 표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대 빅히어로. 빅히어로 마블과 디즈니의 합작. 저는 몰랐는데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빅히어로도 실제로 만화책에 있는 캐릭터를 갖다 쓴 거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각색을 했겠지만. 둘 다 재밌게 봤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과 치히로는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센이 치히로예요. 치히로가 원래 이름이고 유바바한테 이름을 빼앗겨서 센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한국에서. 원래 이름은 좀 다를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 원제가 뭐였지? 보자. 센또 치히로노 카미카쿠시. 똑같네? 말 그대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네. 치히로라는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된 소녀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한 집으로 가다가 좀 모험을 하고 싶어진 아빠 때문에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터널로 들어갔더니 다른 세계가 있어. 처음엔 놀이공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음식이 있네? 맛있겠다. 엄마 아빠 맛있게 처먹죠? 돼지 되죠? 치히로는 깜짝 놀라 나자빠집니다. 그랬는데 하쿠가 와가지고 센이 아니라 치히로입니다. 아직까진. 치히로를 데리고 야 빨리 나가라 제발. 근데 부모님이 돼지가 됐어. 어떡하지? 부모님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하쿠가 도와줄 수밖에 없네. 근데 하쿠는 유바바에 종속되어 있는 몸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자기 이름도 까먹고 하쿠라는 이름도 원래는 굉장히 긴 신, 신의 이름인데 그게 잘려진 거죠. 유바바한테. 암튼 자기도 유바바한테 종속돼 있어서 많은 걸 할 수 없어. 치히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래서 가마 할아범한테 데려갑니다. 가마 할아범한테 저한테 일거리를 주세요. 왜냐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돼지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세요.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귀찮으니까 옆에 나가 있어. 비켜 있어. 이럽니다. 할아버지가. 치히로가 일을 하게 된 경위는 그거예요. 누나가 한 명 와요. 그 온천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한 명 와가지고 치히로를 도와주는데 치히로를 유바바한테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치히로가 유바바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절대 안 돼.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줄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는데 그 대가로 자기 이름을 빼앗깁니다. 치히로라는 이름에서 한 글자를 떼서 센이라는 한자만 남겨버리고 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바바한테 이름을 빼앗긴 사람인 거겠죠. 하쿠도 그렇고
센도 그렇게 됐고, 그 센을 도와준 누나도 그렇고, 가마 하라봄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암튼, 어, 그 온천에서 일하게 된 센이 신을 한 명, 어떻게, 불쌍해 보이는 신을 데려다가 온천에 발을 들여놓게 했는데, 그 신이 막 이것저것 처먹다 보니, 뭐, 굉장히 무슨 괴물이 되어버렸어. 걔가 가오나시입니다. 가오나시가 자기 손에서 금을 만들어서 얘를 직원들한테, 온천의 직원들한테 나눠주면서 맛있는 거 내놔 이랬더니, 뭐 금 좋죠. 금을 가지고 있는 손님은 돈이 많다는 거니까 베풀면 베풀수록 이 사람한테 많이 뽑아먹을 수 있겠다. 나한테도 몫이 생기겠다. 원래는 유바바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내 몫이 생기는 거니까 좋다 옳았구나 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제가 드리는 음식을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 그 가오나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지들이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바바의 귀까지 들어가. 누가 그랬어? 유바바가 말합니다. 누가 그랬어? 잘 모르겠는데요. 열려 있었던 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유바바는 깨닫게 되죠. 아, 이거 센이 그랬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센한테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센이 어떻게 했지? 가오나 씨가 센한테 손 한가득 황금을 만들어서 주면서 제발, 제발 뭐라고 했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을 데리고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센한테 금을 잔뜩 쥐어주면서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센은 싫다 그러죠?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었더라? 가마 할아범한테 아니야. 누군가한테 경단을 하나 받았는데 누구였지? 하쿠였나? 아니야. 가마 할아범이었나? 와, 씨, 기억이 안 나네. 암튼 누군가한테 받은 경단을 갖다 매겼더니 가오나 씨가 미쳐 날뛰면서 너 나한테 뭘 매긴 거야 이러면서 개 뛰어옵니다. 새는 당연히 도망가고 검은 물을 질질 흘리면서 가오나 씨를 쫓아내 가오나 씨를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왔더니 결국 자기 몸속에 있던 모든 걸 뱉어버리고 원래의 그 힘없는 모습으로 아아 아아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막 무슨 오물덩어리 신도 청소를 시켜주고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건 일단 패스를 하고 아무튼 그 가오나 씨를 데리고 유바바의 언니인 무슨 바바였지? 무슨 바바였어 아무튼 그 바바를 찾으러 갑니다. 하쿠를 데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유바바 언니한테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더니 어 갔다가 돌아왔더니 오물신이 있었나? 기억이 굉장히 애매하죠? 암튼 결론은 뭐냐? 하쿠는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유바바로부터의 속박이 풀리게 되고 센도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고 자기 부모님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뭐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 처음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다가 끝에 대충 하게 되죠.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앞으로는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자, 빅히어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름이 뭐였지? 히로예요, 히로. 일본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일본인이고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베이맥스를 만들었고요. 근데 죽었어요. 왜냐고요? 어, 히로가 자기가 만든 로봇을 어떤 전시회에 출품을 하는데 그 전시회에 불이 나가지고 형이 죽어요. 근데 그걸 그 히로가 만든 그 로봇을 높게 평가하는 박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박사가 범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건너뛰었죠. 암튼 그 히로가 만들었던 로봇을 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빌런이 된 거죠. 그리고 히로는 형이 남긴 유산인 베이맥스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히어로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이맥스한테 이것저것 갑옷을 입히고 뭐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슈트를 주고 그 슈트도 여럿이서 머리를 싸매고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다 공돌 공순이들이거든. 지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 막 그 스케이팅 하듯이 막 스케이트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또 한국계래? 왜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계래? 근데 되게 멋있고 막 이상한 액체 괴물 같은 거 액괴 같은 걸 만들어서 던지는 애도 있고 그리고 아예 무슨 괴수 옷을 입고 불을 뿜는 애도 있고 참고로 걔의 아빠가 스탠리예요. 마지막에 엔딩 끝나고 쿠키 영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서 플라즈마 라이프를 갖다가 생성해서 걔로 막 썰고 댕기는 애도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빅히어로라는 영웅 단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히로를 중심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사의 야망을 저지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교훈이라고 할 거를 딱히 생각하기 힘든데 빅히어로도 마찬가지야. 근데 빅히어로는 좀 더 그래. 좀 더 교훈이 없어. 좀 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한편의 오락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센과 치히로는 그래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영화인데 무조건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게 좋은 영화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오락 영화는 오락 영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이 예술 영화는 예술 영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잖아요. 둘 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뭘 더 높게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결론은 그거지. 내가 뭘 더 재밌게 봤는가를 생각해보면 전 빅히어로를 좀 더 재밌게 봤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재밌게 봤지만 사실 되게 난해하거든.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사실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야. 상황이 계속 확 바뀌고 무슨 오물신이 왔는데 속에 있던 자전거를 빼내니까 오물이 쭉 빠지면서 무슨 하회탈을 쓴 드래곤이 돼가지고 껄껄거리면서 나가.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근데 빅히어로는 왕도적인 히어로물의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에서 마블을 인수하고 난 뒤 처음으로 시도된 히어로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실제로 캐릭터들도 인기가 많고 재밌게 나왔고 빅히어로를 바탕으로 그 다음 후일담을 담고 있는 TV 애니메이션도 나왔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프랜차이즈고 센과 치히로는 한 편으로 끝나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 극장에서 재상영을 했습니다. 이게 2002년쯤에 나왔던 건데 최근 2010년대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몇 번씩 재상영을 했었어요. 그만큼 본 사람도 많고 저는 이 센과 치히로를 한 10번은 넘게 봤을 겁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틀어준 것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 한 번은 꼭 학교에서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학교에서 보게 되는 날이 언젠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혹은 방학하기 직전에 혹은 졸업하기 직전에 꼭 한 번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틀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뭐 요즘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세대는 또 너의 이름은 이런 걸 틀어줄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번 봤고 최근에 넷플릭스로 다시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봤으니까 질리는 면도 있고 씬 하나하나를 알고 있고 외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고 좀 더 신선한 걸 보고 싶었다. 그 신선한 거 빅히어로를 봄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다. 빅히어로 갑니다. 자, 꼬렐라인 이건 뭐지? 늑대아이 갑니다. 모노노케 히메데 라이언킹. 충격 발언 하나 하자면 저는 라이언킹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완전 애기였을 때 DVD로 본 적은 있지만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이온킹 90년대 후반에 나온 거잖아. 저 그때 태어났거든요. 97년생이에요. 그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겠어요. 다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라이온킹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영화판은 제가 알아서 걸렀고요. 그래서 라이온킹 잘 모르고요. 모노노케 히메는 원령공주죠. 이거는 제가 게임에도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령공주로 가겠습니다. 자, 주토피아 대 시달소. 주토피아. 동물들이 문명을 이루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꾸려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토피아라는 이 세계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동물들 크기가 다 다른데 이 모든 크기의 동물들을 만족시킬 만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 예를 들어 햄스터들은 햄스터들을 위한 그런 건물들이 다 있고 대형 동물이든 소형 동물이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주토피아인 거죠. 동물들의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 세계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주토피아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특히 처음에 주디 홉스가 기차를 타고 주토피아로 향할 때, 시골에서 주토피아로 향하면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습지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뭐 굉장히 추운 극지방도 나오고 굉장히 더운 곳도 나오고 하면서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주토피아랑은 결이 완전 다르죠. 주토피아는 완전 디즈니스러운 그런 발랄하고 즐거운 애니메이션이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좀 더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원작은 단편 소설집에 들어있는 한 편의 단편을 갖다가 만든 거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 단편집인데 여러 가지 단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고 그거를 표지로 쓴 거예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굉장히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청춘 드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즐겁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도 있고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있고 아무튼 되게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내용이라 저 되게 좋아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진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재밌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풋풋한 거, 사랑스러운 거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애, 청춘 이런 게 되게 이런 걸 되게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토피아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 되게 어렵다 근데. 너무 달라가지고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네. 마음이 가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어, 십덕이기 때문에 시달소를 가겠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대 인크레더블인데 아이스 에이지는 드림웍스였나?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왔는데, 뭐랄까,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가 유명한데 뭔지 몰라. 아이스 에이지 하면은 아, 그 맘모스 나오는 그 영화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 왜냐면 너무 많은 시리즈가 나왔는데 갈수록 내용이 산으로 가거든. 우주로 가기도 하고 아무튼 미쳤어. 시간 여행을 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그냥 그래. 좀 인크레더블은 디즈니 픽사에서 시도된 최초의 히어로물이죠. 빅히어로 나오기 전에 이미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게 인크레더블이고, 뭐랄까, 히어로 영화나 히어로 만화에서 볼 수 있는 클리셰들을 비트는 왕도를 따르기도 하고, 클리셰를 비틀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개그 장면도 있고, 이 가족애를 다루게 되는 장면도 있고, 가족끼리 투닥대는 장면도 있고, 되게 재밌는 패러디와 히어로물 패러디와 또 클리셰 비틀기와 또 클리셰를 따르는 장면도 있고 되게 재밌는 한편의 히어로 영화죠. 인크레디블 2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이스 에이지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아이스 에이지가 인크레디블에 비할 바가 못 되죠. 맞나? 제가 말하는 표현이 맞나요? 자, 팀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 되게 좋죠. 그리고 쿠보와 전설의 악기, 얘는 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또 뭐야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많잖아요. 중소라고 해야 될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드림웍스, 뭐, 일본의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호소다 마모루, 미야자키 하야오, 뭐 안노 히데아키 등등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 주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보는 대기업들, 먹이업들,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런 완전 유아용,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영화 한 편 보러 가고 싶은데 딱히 보여줄 건 없는데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네? 그냥 대충 이거 보자 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제가 너무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아, 이건 또 뭐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이 되게 싫죠. 이건 크리스마스 악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웃집 또 털어. 슈렉. 슈렉도 드림웍스 건데, 슈렉, 슈렉이라는 영화는 모든 게 클리셰 비틀기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도적인 내용을 다 배반해버리는 거야. 왕자가 일단 공주를 구하러 가는데 주인공이 오우거야. 그리고 실제로 결국엔 구했어. 공주를 구해서 키스를 했는데 오우거가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주가 오우거화 돼버려. 피오나가 변해버리죠. 괴물로. 암튼 되게 재밌는 막 여러 가지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되게 많은 걸 되게 각색한 재밌는 영화죠. 나중엔 당나귀가 드래곤하고 사귀지를 않나,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오질 않나, 여러 동화들을 짜집기해서 새로운 재밌는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완결이 난 뒤로는 딱히 감감무소식이죠. 솔직히 요즘 애들은 슈렉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옛날엔 우린 슈렉 같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얼굴 갖고 놀렸잖아요, 초등학생 때. 근데 요즘 애들은 슈렉이 뭔지 모를 거고, 그게 시대의 흐름인 거죠. 자, 토토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토로는 괴담도 많았지만, 그 괴담을 생각하고 얘를 봐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많죠. 괴담이 사실 정답이 아니야. 그 구라거든요. 토토로가 얘네들 목숨을 데려갔다. 사츠키랑 메이였나? 주인공 애들이? 그냥 한편의 힐링 드라마예요. 이웃집 토토로는 제 생각엔 그냥 되게 편안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 한 편을 보면서 참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스럽다. 응, 되게 지브리스럽다. 지브리의 완성이랄까? 이 지브리 영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의 힘인 것 같아, 그게. 지브리 영화를 생각하면은 마음 한켠이 되게 뭉클해지고 되게 그리워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이 제 생각엔 토토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토토로도 그렇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아니지만 저는 어 마루미 나리에띠도 굉장히 좋게 잘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적 없으면 한번 꼭 보세요. 마루미 나리에띠도 되게 지브리스러운 느낌이 잘 살면서 굉장히 재밌어, 세계관이. 엄지공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조그만 소녀가 있어요. 되게 조그만 소녀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자기들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고 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그 세계관 속에서 보여지는 소소한 일상들을 보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주토피아에서도 있었고 마루미 나리에 때도 있었고 토토로 얘기로 돌아와서 토토로는 처음에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토토로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이 자매 중에 동생이 숲속을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조그만 꼬맹이 토토로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굴러 떨어졌더니만 토토로 배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토토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품을 한번 합니다. 이러는데 입에다가 바람 불어주는 그 기계를 쏜 것처럼 꼬맹이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 그 장면 보면서 재밌기도 한데 토토로 되게 징그럽다. 토토로 어우 씨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징그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암튼 근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지고 토토로는 입을 안 벌리면은 귀여워. 약 그런 거 있잖아요. 입 벌리면 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은 입을 좀 다물면 되게 잘생기고 되게 차분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입만 열면 저렇게 깬단 말이야 싶은 사람이 있듯이 토토로도 입만 안 열면 되게 귀엽고 깜찍한데 꼭 이렇게 이 포스터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를 하는 장면이 꼭 나와. 저는 토토로의 입을 어떻게 막아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슈렉과 토토로? 그래도 토토로로 가야겠죠? 자, 프로즌 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겨울왕국. 소신발언하자면 겨울왕국 1편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 겨울왕국을 좋아했던 것만큼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 그냥 예쁜 주인공과 그냥 공주들.
그냥 예쁜 공주가 나온다. 끝.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노래가 좋다. 공주가 이쁘고 노래가 좋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왕국 2는 달랐지만 겨울왕국 1은 그냥 노래가 좋고 공주가 이뻤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자, 쿵푸 팬더와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쿵푸 팬더. 쿵푸 팬더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었는데 이거를 극장에서 친구들하고 봤었어요. 놀랍게도 초딩 때는 친구가 있었네요. 친구들하고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한동안 쿵푸 팬더를 보고 나서 이걸 계속 따라했어. 이 손을 잡고 이 손가락을 잡은 채로 이 포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까딱하면은 뻥 하게 되는 필살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따라했어. 이렇게 딱 잡고 새끼손가락 까딱 이것만 계속 따라했다고.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영화가 나왔지만 1편만큼의 그런 게 없었죠?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영화 OCN 같은 데서 쿵푸 팬더 2, 3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는 그냥 재밌는 영화예요. 재밌는 시리즈고. 자, 목소리의 형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의 형태도 제가 극장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도 다 갖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영화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만화책으로 봤었습니다. 코에노 까따찌 목소리의 형태 1권부터 결말까지 7권까지 다 있습니다. 이 띠지 보이시죠? 이 띠지가 있다는 거 초판본이라는 겁니다. 예, 재판본은 띠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 만화책보다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잘 만들었어. 만화판은 엔딩이 뭐가 없어. 딱히 그냥 그 여주인공이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남주가 어렸을 때 이 여주를 되게 괴롭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 카스트가 바뀌어가지고 이 여자애를 괴롭히던 남주가 역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돼.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여자애한테 한번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 여자애를 찾아가. 그렇게 이 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목소리의 형태를 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이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장면, 그게 되게 수위가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만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초반부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그냥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저는 그냥 봤어요. 저도 그냥 평탄한 학교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겪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위가 약했던 가벼운 따돌림을 당했었지만 저는 그냥 물론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 초반부를 다 보고 나서 점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됐거든요. 그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창작물 속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작가가 무개념이고 이 작품은 나쁜 작품이고 봐서는 안 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렇게 따지면 식객 아시죠? 허영만 작가님의 식객 추라이 추라이 장면 있잖아요. 그 추라이 추라이 장면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리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인 진수성찬 진수랑 여주가 진수고 남주가 성찬인가 그렇잖아요. 걔네들도 아니고 되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란 말이야. 어르신들이 외국인들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장면인데 이걸 가지고 작가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작 그럼 뭐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은 그런 작가님들은 다 사이코패스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작품 속에서 이런 장면을 넣은 거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이거를 작가와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은. 목소리의 형태도 비슷해요. 따돌림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이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인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부정하고 작가를 욕하는 거는 잘못됐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은 엔딩 부분이었어요. 이 원작에서는 엔딩이 그냥 밋밋하게 끝나는데 이 주인공이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자기가 인정한 사람 말고는 얼굴에 X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연출이 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열게 되면서 고개를 들고 귀를 열면서 그 X자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연출이 애니메이션에 있어. 저는 그걸 보고 이거는 원작을 초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작품의 진정한 엔딩이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만화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셔도 기승전결이 완벽한 한 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의 형태. 초반부에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있지만 그것 또한 주인공 캐릭터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남주와 여주의 첫 만남. 그 어그러진, 그 어긋난 첫 만남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 둘이 만나고 어떻게 같이 화해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사건이 생기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도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는 건 쿵푸 팬더보다 이쪽 목소리의 형태 쪽이 더 마음이 간다는 뜻이겠죠? 니모를 찾아서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비슷하게 뭔 얘긴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보고서 하나도 그냥 장면 장면 모든 매신이 다 한 폭의 그림 같고 되게 예쁘고 뭐 재밌지만 켈시퍼도 귀엽고 그 할아버지 분장하고서 사람들 대접하는 그 꼬맹이 나오거든요. 걔도 되게 귀엽고 그리고 이 소피가 처음에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점점점 젊어져요. 처음엔 꼬부랑 할머니였지만 이 성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발견했을 때까지만 봐도 되게 젊어진 상태란 말이야. 처음엔 꼬부랑거려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산을 언덕을 넘을수록 점점 허리가 펴져. 마지막에는 그냥 중년 정도의 나이로 보이게 되고 결국엔 젊어지죠 다시. 암튼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고 되게
놀랍지만서도 내용 자체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 눈에 안 들어온다. 뭔 내용이지 이게? 뭐 전쟁, 반전주의, 전쟁을 싫어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철학은 뭐 당연히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니까 담겨있다고 쳐. 근데 이게 뭔 내용이지? 뭐 갑자기 타닥타닥거리는 불꽃놀이 같은 꼬맹이들이 나와서 손잡고 돌아. 이게 무슨 장면이고 뭘 의미하는 거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도 푹 빠져서 볼 수는 있어. 지브리 애니메이션이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라. 근데 뭔 내용인진 알 수가 없다. 자, 니모를 찾아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울 가야겠다. 자, 32강 마지막입니다. 호소다 마모루의 괴물의 아이, 그리고 라푼젤. 라푼젤은 제가 안 봤어요.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봤는지 안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괴물의 아이도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고래가 날라댕겼나? 아닌가? 고래 날라댕기는 건 또 다른 건가? 기억이 안 나네.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이 동물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런 걸? 동물을 의인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람 형태를 한 동물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서머워즈에서도 그랬고 괴물의 아이도 그랬고 늑대 아이에서도 그랬고요. 늑대 아이 맞나 근데? 늑대 아이 영화 아니야? 송중기 나오는 거? 아닌가? 암튼 그거 있잖아. 늑대 인간 자식 기르는 싱글맘의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 암튼 본 적 있잖아 다들. 뭔지 알죠?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암튼 둘 다 기억에 잘 안 남는데 뭘 더 보고 싶냐? 괴물의 아이를? 아니 라푼젤을? 사실 둘 다 딱히 보고 싶지 않아. 코카콜라 맛있다. 자 16강입니다. 인크레더블 대 늑대아이 맞네요. 늑대아이. 인크레더블 늑대아이. 늑대아이 가족 사랑 그리고 사춘기 정체성 애기였던 자식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한 명은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한 명은 자신의 야생성을 표출하는 쪽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어린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아이와 부모님을 한데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영화다. 인크레더블? 얘도 마찬가지로 가족애를 다루고 있고 근데 가족애보다는 좀 더 히어로에 중점을 뒀죠. 그냥 가족 히어로라는 것만 부각이 되고 가족의 애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네요. 가족의 쪽에 있어서는 늑대 아이가 좀 더 뛰어난 것 같고 인크레더블은 재밌는 오락 영화. 그런데 이제 히어로 가족이 주인공인. 저는 늑대 아이로 가겠습니다. 자, 코코 대 인사이드 아웃 픽사 대전이죠. 인사이드 아웃은 한 소녀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각각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설정이에요. 저 캐릭터들이 기쁨이 슬픔이 뭐 까불이었나?
아닌데? 소심이 막 이런 애들 나오고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얘네들이 다 있는 거야. 고양이 머릿속에는 고양이의 모습을 한 그런 애들이 또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대변하는 역할? 이 소녀가 주인공 소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려고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되게 방황하는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을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표현한 그런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특히 소녀가 어렸을 때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곰돌이 인형이 소녀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슬프죠? 거기서 눈물 한번 찔끔하게 됩니다. 코코는 그 멕시코의 사후세계 문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멕시코 전통 문화, 그거를 되게 재밌게, 오, 이런 게 있구나. 멕시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옛날부터 게임을 하셨던 분은 그린 판당고라는, 어, 마찬가지로 멕시코 쪽의 사후세계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을 하면서, 이쪽은 이런 사후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게임을 누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멕시코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사후 세계 문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봐요. 이거를 좀 더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곳은 아프리카 쪽? 응. 아프리카 쪽에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들의 이런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모아나처럼. 모아나가, 있- 모아나는 근데, 모아나가 근데 아프리카 쪽인가? 아니지 않나? 모르겠다. 자, 암튼, 코코와 인사이드 아웃을 비교하자면 저는 코코, 인사이드 아웃.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자, 목소리의 형태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각각 이미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고를게요. 둘 중에 하나. 하울 대 전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비키어로 대 모노노케의 힘에. 모노노케 힘에는 제가 처음에 보고서 느낀 건,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랑 되게 비슷한데?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주인공이 말 하나 끌고 가면서 여러 곳에 있는 다른 마을을 방문하고 심지어 그냥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모노노케 히메를 갖다가 많이 그렇게 했어. 그 코다마라고 해가지고 뭐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린 꼬마 수호신이 있는데 그게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로 와서 코록이 된 거예요. 코록의 숲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 원령공주에서 차용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탁 트여진 벌판을 달려가는 이 모습이라든지 되게 일본풍의 카카리코 마을이 나오잖아요.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에. 그런 모습도
모노노케 히메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암튼 굉장히 비슷해. 암튼 비슷함. 아시겠습니까? 자, 비키어로 월령공주. 저는 월령공주의 그 세계관도 참 좋더라고요. 그게 중세 일본인가? 암튼 옛날 일본이잖아. 제대로 된 어느 시대인진 모르겠지만 암튼 옛날 일본이잖아. 그 시대상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제가 고스트 오브 스시마도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못 해보고 있죠. 할 게임이 너무 많아서. 전 고스트 오브 스시마도 원령공주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애초에 세계관이 같은 일본이고 옛날 일본이고 그 논이나 밭 그쪽을 밭두렁 이런 데를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암튼 비키어로 대 모노노케 히메라. 저는 모노노케 히메 쪽이 더 감명 깊었다. 라따뚜이 대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팀버튼 영화가 다 그렇지만 뭔가 달라. 뭔가 있어. 이 아저씨는 뭔가 있어. 팀버튼스러운 그게 있어요. 지금 이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팀버튼스럽잖아요. 팀버튼스럽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팀버튼스럽잖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팀버튼식의 그런 우울하면서 글루미하면서 약간 다크니스하고 약간 어둠의 다크니스스러운 그런 음산한 분위기라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 그 있잖아. 딱 이 포스터의 느낌, 딱 이 포스터의 이 느낌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라따뚜이로 가겠습니다. 자, 괴물의 아이 대 라퓨타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라퓨타예요. 라퓨타는 진짜 잘 만들었죠. 시달소 대 와우, 이 둘을 비교하다. 시달소 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진짜 좋지. 근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되게 좋지. 둘 다 좋아. 아, 둘 다 좋네. 어떡하지? 뭘 뽑아야 될까? 스파이더맨, 시달소, 스파이더맨, 시달소, 스파이더맨, 시달소. 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거 있죠.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거기서 다 자지러지죠? 이렇게 되죠? 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참 좋아. 이런 풋풋한 첫사랑의 묘사라든지 그런 풋풋한 감정 있잖아. 이런 사랑을 시작하는 이 근질근질한 감정,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토이스토리 3 대 이웃집 또 털어. 이거는 토이스토리 3가 좀 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제 어휘력으로는 잘 설명하기 힘들지만 암튼 좋았음. 8강입니다. 목소리의 형태 대 라퓨타입니다. 자, 이거는 라퓨타입니다. 칼같이 떨어뜨리죠? 라퓨타급은 아니야. 되게 좋은 청춘물인데 제가 시달수도 그렇고 목소리의 형태도 그렇고 이런 풋풋한 청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도 라퓨타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스타일의 그런 판타지 딱 그거야. 제가 라퓨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제가 황혼의 공주를 하고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한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젤다의 전설 얘기입니다. 게임 얘기예요. 황혼의 공주를 하고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하면 이 두 개의 게임이 전혀 다른 게임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스카이워드 소드를 하면서 뭐라고 느끼고 있냐? 아, 얘네가 한 번에 이렇게 격변을 한 게 아니라 이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있었구나. 스카이워드 소드에서 새로 등장했던 많은 요소를 좀 더 발전시켜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에 추가를 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라퓨타를 보기 전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어떻게 이런 세상을 그려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라퓨타를 보고 느낀 거는 와, 이 사람은 이미 그냥 이런 세계관을 이미 그렸었구나. 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라퓨타의 하위 호환이라고 봐요. 두 개가 되게 세계관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있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라퓨타가 좀 더 좋았다. 대- 결국 뭐가 뭔지는 알 수 있었으니까. 암튼 라따뚜이 대 인사이드 아웃인데 라따뚜이 굉장히 재밌고 프랑스의 그 셰프 요리 문화, 프랑스의 구름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미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재밌게, 또 한동안 요리가 열풍이었던 적도 있었고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저도 요리를 한창 좋아했을 때 막 올리브 TV에서 올리브 쇼 이런 거 막 보고 그랬을 때 라따뚜이도 보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살짝 다르죠. 라따뚜이는 이렇게 음식, 미식, 그런데 생쥐가 요리를 하네? 생쥐는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시궁쥐. 시궁쥐가 요리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환호시키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재미, 그런 아이러니함에서 오는 재미,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의 여러 변화들을 갖다가 캐릭터로 만든 것도 재밌고, 이 부모님과 사춘기의 아이와의 갈등과 이 부모님을 보면서 사춘기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보통 이런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어린아이는 또 어린아이 나름대로 아, 맞아, 우리 엄마도 저러는데 하면서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세대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 저는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따뚜이보다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좀 더 중심을 두고 싶네요. 늑대아이도 비슷한 거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토이스토리도 비슷해요. 토이스토리도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기였을 때부터 토이스토리 영화를 봐왔는데 우리가 크고 나서 토이스토리 3편을 보고 장난감들과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그동안 봐왔던 우디와 에디의 우정과 이런 것들, 앤디, 앤디와 우디의 우정, 이런 것들을 봐왔던 우리가, 애기였을 때 봐왔던 우리가 앤디와 함께 커가면서 장난감을 내려놓게 되는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토이스토리 3를 최고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4편이 정말 재밌게 잘 만든 속편이라고 하지만 토이스토리 3만큼 제대로 이 이야기를 끝낸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아. 그리고 늑대아이. 저는 이건 토이스토리 3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모노노케 히메. 이거 어렵다. 둘 다 진짜 명작이잖아. 모노노케 히메. 그런 옛날 일본의 모습, 그리고 일본이 또 신이 굉장히 많잖아.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물건 하나하나에 전부 신이 깃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일본식 문화잖아. 물론 우리나라도 뭐 주막, 뭐 주방에도 신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심지어 그냥 동물한테도 신격화를 해가지고 동물을 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마을마다 또 숭배하는 대상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 대지의 신, 그리고 뭐 무슨 신 이런 세계관이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판타지가 아닌가 싶어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판타지고 모노노케 히메도 판타지인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청춘, 현대, 타임루프라는 요소가 있고 월령공주는 고대 일본, 고대가 아니라 중세 일본? 맞나? 아무튼 옛날 일본 그리고 이런 신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의 판타지. 완전 결이 다르죠? 모노노케 히메. 저는 모노노케 히메는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그냥 넋을 놓고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달소로 가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토이스토리 대 시달소. 토이스토리라, 시달소라, 토이스토리, 시달소, 토이스토리, 시달소. 이거는 제가 토이스토리를 안 고를 수가 없죠? 라퓨타 대 인사이드 아웃, 라퓨타 대 인사이드 아웃, 라퓨타 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굉장히 고평가, 높게 평가했지만, 라퓨타의 이 충격은 저는 사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기차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 두 주인공을 쫓는 추격신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그냥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만들었고, 그냥 완전 그림체만 살짝 옛날스러울 뿐이지, 이 얼굴형 있죠? 옛날 지브리 얼굴이잖아요. 얼굴만 옛날 얼굴일 뿐이지, 내용 자체가 그냥 요즘 나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되게 재밌어요. 하나도 어색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저는 라퓨타의 이 역사적 가치랄까? 그런 걸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서 라퓨타로 가겠습니다. 제가 결승전입니다. 제가 딱히 노리지 않았는데 지브리 대 디즈니 픽사가 됐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대표, 아메리카 대표, 라퓨타 대 토이스토리 3. 아, 여러분은 어떤 걸 좀 더 고르고 싶으신가요? 와,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렵다.
아, 음, 근데 제가 새삼 느끼는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죄다 보이밋거리야. 왜지? 왠진 모르겠는데, 죄다 보이밋거리야. 생각해봐. 지브리도, 라퓨타도 그래. 라퓨타도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만나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지브리의 다른 것 중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있죠? 붉은 돼지 있죠? 보이가 아니지만, 암튼, 돼지, 남자애가 그, 소녀를 만나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브리도 보이미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루미 나리에 때도 그랬죠. 지브리도 이렇게 보이미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소다 마모루랑 신카이 마코토랑 이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다른 극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들도 죄다 보이미 걸만 만들어. 왜지?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사실 보이미 걸은 아니지. 근데 암튼 남자애와 여자애가 나오죠. 그리고 보이 밑거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본 극장 애니메이션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이 틀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과연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가? 너무 똑같은 것만 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미래의 미라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이 꼬꼬마 남자 주인공이 미래에서 온 자신의 여동생과 만나죠? 그것도 보이미거리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그것밖에 없네. 다른 게 없네.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사실 다른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이런 되게 하드보일드하고 그런 묵직한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또 다르겠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게 새삼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토이스토리 3처럼 같은 스토리를 같은 캐릭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이 디즈니 픽사 그리고 다른 드림웍스라든지 걔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뭘 이쪽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쪽에서 뭘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디즈니 픽사의 이런 아기자기하고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는 어머니와 아이, 아버지와 아이, 가족들이 모두 같이 봐도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재미를 느끼고 다른 생각할 거리를 남기게 해주는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고르는 것이 맞겠다. 토이스토리 3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떠들었네요. 자, 그럼 한번 랭킹을 보죠. 다른 분들은 누구를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 봅시다. 너의 이름을 찍었네요. 목소리의 형태도, 그쵸. 비슷한 형식이에요, 사실. 남자애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런 이야기죠. 센과 치히로도, 치히로와 하쿠가 만나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소피와, 걔 뭐냐, 잘생긴 애가 만나죠. 늑대 아이는 좀 다르죠.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풍겨요. 얘는 좀 달라. 인정. 겨울왕국. 얘는 사실 노래가 다 했다. 겨울왕국 2는 좀 더 뭐랄까 디즈니 프린세스 애니메이션답게 그
신화, 동화 같은 거를 잘 어떻게 각색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면에 있어서는 겨울왕국 1편보다는 겨울왕국 2편이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코코, 주토피아, 시간을 달린 소녀, 모노노케 히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근데 토이스토리 3도 여기 있다. 마당을 나온 암탉도 순위가 높네요. 드래곤 길들이기, 이웃집 토토로, 괴물의 아이, 토이스토리 3, 월 2.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히어로는 왜 이렇게 순위가 낮지? 이건 좀 의외네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퓨타도 되게 순위가 낮죠? 이게 뭐냐면, 이 월드컵을 주로 하는 나이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 많겠죠? 뭐, 저 같은, 23살 아저씨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슈렉이든, 인크레더블이든,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든,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니모를 찾아서는 저 어렸을 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도리를 찾아서잖아요. 이걸 알겠냐고요. 니모를 찾아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딱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인데. 제가, 제가 라이온 킹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잘 겪어보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한 거는 일단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라퓨타도 안 본 사람이 다 많을 거예요. 이 34% 중에, 이 3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얘를 본 적이 있는데 안 뽑은 게 아니라 안 봐서 모르니까 안 뽑은 걸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월드컵 2시간 정도 했네요. 1시간 45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목이 좀 아파. 제가 어제 또 오랜만에 마술하는 형들 만나가지고 또 떠들고 와가지고 목이 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제가 떠드느라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집에서 야식을 먹었는데 맥주 하나랑 뚝딱 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더 잠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월드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